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둘러싼 당권 주자들 간의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잔치가 돼야 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자해적 사항으로 전락했다. 이런 한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론 거센 공세에 직면한 한동훈 전 위원장. 과연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사 탄핵안 발의 이틀 뒤에 소환 통보가 이루어진 건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아니다.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를 이분의 어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저도 생각합니다.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사에 대해서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를 그럼 예.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총선 당시에 불거졌던 심상치 않은 저 상황, 당시에는 뭔가 수습이 됐다 이런 평가와 분석이 나왔죠. 그런데요,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 다시 한번 또 시작이 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더 험악한 국면으로 가는 걸까요? 김건희 여사의 문자, 그리고 그에 대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무반응, 이 파장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우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보낸 5건의 문자, 날짜 순으로 한번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주요 내용만 좀 뽑았는데요. 지금 1월 중순부터 날짜 순으로 쭉 나와 있죠. 일단 1월 15일에는 2건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대국민 사과 필요하다면 하겠다. 그리고요, 이와 동시에 제가 부족하고 모자란 탓입니다. 비대위원장께서 결정해 주세요. 이런 내용을 2건의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가 조금 더 지나서 또 보냅니다. 사과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결정 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냅니다. 사과 필요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냅니다. 큰 마음 먹고 비대위 맡아줬는데 미안하다는 입장까지 남긴 겁니다. 저 때는 20일이 넘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난 그 이후 상황을 또 저렇게 이후에도 문자가 갔습니다. 5건의 문자가 지금 간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5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시 아무런 응답과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다는 내용이 알려진과 동시에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문자 내용이 많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거든요. 제가 천천히 좀 읽어보면은요. 이게 재구성된 겁니다. 진정성과 책임론 때문에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는 것이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 붙는다. 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밝히고요.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필요하다고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는요. 대국민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비추고 이런 내용이 더 들어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친윤계에서는요. 이거는 분명히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답을 안 하다니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친한계 정치인들 주장은 이 그럼에도를 봐달라. 그럼에도는 사과 어렵다는 취지 아니냐. 사과하겠다가 아니라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문자로 보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저 얘기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무리한 얘기 같아요. 실제로는 사과를 하기 어려운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영부인 의혹에 대한 사과 의사를 만약에 제각을 받았다면 즉각 당내 논의에 붙이고 국민들이 볼 때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게끔 풀어나갔을 겁니다. 자, 이거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네. 예. 친윤계와 친한계 이른바 문자 내용에 대한 뭐라고 할까? 이게 해석일까요? 아니면 이해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김건희 여사께서 5번에 걸쳐서 예.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위원장에게 저 문자를 보냈다는 건 어쨌든 본인으로 인해서 불거진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사과할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그 최재형 목사라는 분한테 어떤 가방을 수수했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에 공인의식이 부족했고 또 사려 깊지 못했다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 만약 그런 것들이 당이 앞으로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된다면 본인이 사과를 하겠다. 특히 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것을 몰카공작으로 규정을 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받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김건희 여사께서는 아마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그 의사를 보였는데 예. 문제는 보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 입장인데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을 보면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내가 공식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생각이 진정성이 있다면 예. 공식적으로 정무라인에서 그것을 논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하면 되는데 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러면 그래서 공식적으로 뭘 연락을 하거나 의견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적으로 보낸 거 보니까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표현을 쓸 때 보면 예.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여기서 하게 되면 진정성 논란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에 대한 또 책임 전가론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예. 뭐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저는 이 과정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어쨌든 김건희 여사 개인적인 의견이든 아니면 정무적인 어떤, 예. 어떤 내부적인 소통을 거치지 않았던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의사가 전달이 됐다면 예.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정치적 경험이 있고 총선을 지휘해 본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그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라인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에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사무총장이나 여러 비대위원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아마 이런 것들이 총선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좀 정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죠. 김철원 교수님께서는 한동훈 위원장 측의 저 문자 내용 해석이 조금 뭐랄까요? 이상하다? 정무적 오판이죠. 오판이다? 굉장히 정무적 그렇게 오판이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어떤 그거 사과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없었고 특히 본인에게 마치 떠넘기는 예. 듯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하라고 한다면 그 문장이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하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본인이 져야 될 정치적 부담은 안 지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차지훈 부산 카톨릭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네. 지금 혹시 한동훈 위원장 측의 저 해석이요. 그러니까 사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자기 받아들였다고 설명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당시에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건지 아니면 이 논란이 커지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자의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내용을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 쪽에서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거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르겠다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만 받아줬으면 자신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예. 한동훈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사과에 대한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자기가 상당히 좀 지금 우려를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진심일까 나름대로 아마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기 힘들었다는 것인데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한동훈
사실은 그러니까 당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당시 문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총선에 가장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뭐 지금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먼저 제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본인도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 국민의 눈높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사과를 촉구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김건희 여사가 당시 사과에 대한 이 진짜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물어볼 수는 있겠죠. 예. 여당의 그러니까 대표에게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뭐 거기에서 답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본인이 하면 되는 건데 왜 본인이 안 했을까요? 그리고 뭐 본인이 또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아주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그러니까 결정과 거기에 대한 행동은 사실은 대통령의 참모들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 순서죠. 그런데 대통령의 참모들은 전혀 뭡니까 강 건너 불구경한 것처럼 비치는 그러한 상황 자체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러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을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예. 딴 사람도 아니고 여당 대표에게 이렇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그 내용 자체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데 예. 이런 내용을 긴밀하게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의 문자를 통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5번이나 일방적으로 보낸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김건희 여사의 그 여러 가지 그동안의 거치와 관련된 그러니까 행동과 관련된 우리 요구심들이 점점 더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를 만약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쪽이나 친윤계 쪽에서 이걸 이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의대안을 한번 무너뜨려 보겠다는 식의 만약에 폭로였다고 한다면 예. 이건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여건 자체가 전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공멸성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해성 폭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문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른바 일십 답변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 측 이른바 친한계 정치인들이 언론에 내놓은 설명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죽나 보자. 굉장한 강경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누가 죽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다음 화면으로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지금 5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무응답을 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요. 한 친윤계 인사가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내용을 본 거는 지난달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 사이에서 공유가 됐다는 거잖아요. 내용 본 건 지난달.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인데요. 지난 1월에 불거졌던 논란 최근 친윤계로부터 이 내용을 좀 받았다. 그래서 알고 있다. 지혁씨 변호사. 네네. 이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면? 글쎄요. 저는 참 점입 가경이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는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자를 남편으로 둔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고 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예. 그럼 사과하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난 사과할 필요가 없다.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럼 사과 안 한 거고. 예. 그런데 후자를 택해가지고 행동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방증이 있는데 뭐가 방증이 있느냐. 1월 19일에 문자 보냈다고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1월 20일에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장해찬, 이용 이런 사람들이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1월 22일인가 그때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예. 사과하는 게 좋지 않겠다. 사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 문자 지인들한테 문자 보냈던 것들도 다 나오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답을 갖다가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국 제일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1월 21일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관섭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 요구 받았잖아요. 그 이야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예. 총선이 이제 석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런데 왜 사퇴 요구를 갖다 내가 받느냐. 그건 딱 짚히는 게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과할까요 말까요 1월 25일까지 그런 문자가 왔다라고 하는데 저 같아도 아무 말 못했을 것 같다. 저는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점에서 이런 문자가 돌아다니면 예. 누구한테 제일 손해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한테 제일 손해인데 어떻게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문자를 갖다가 돌려보면서 지난달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더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문자가 흘러나간 데가 이른바 정통 보수 언론 쪽에 있는 언론인을 통해서 나갔다라고 하면 되겠는데 예. 김규환 실장 아무리 제가 알아봐도 저분은 이렇게 진보적인 색채가 있는 데고 CBS는 좀 그런 쪽인데 어떻게 저런 쪽으로 나가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적인 언론인들이 예. 서울의 소리 이명수,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규환 실장은 약간 좀 그 평면은 다르지만 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이게 그 김건희 여사한테는 굉장히 저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런 걱정이 사실 되기까지 하니까 어느 정도 하고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이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 문자를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답이 없었다는 이 사실이 공개된 거잖아요, 지금. 네, 이 공개가 그럼 단순히 언론 취재를 통해서 그냥 나온 건가? 아니면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 공개가 된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김규환 실장 자체가 최근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대상자가 결심을 못했다. 공개해도 될지 말지에 결심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한다 하다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반에 들어서자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결국 친윤 쪽에서 이걸 제보한 쪽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결정도 안 했고 책임도 안 졌고 결론적으로는 아예 무시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서 당정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표로서 부적합하다. 그럼 대표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개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자 자체가 참 이게 배현진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의 녹취록을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영부인이 여당 대표와 나눈 이야기를 어찌됐든 본인 핸드폰을 공개한 거잖아요. 이게 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파장이 크고 더욱이 지금 안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여를 한다. 당정 관계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증자가 나와버렸으니까 뭐 대통령실로서는 굉장히 악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게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선 이 문자 그리고 답변 없음 그리고 과연 그 내용의 방점은 무엇인가 이걸 두고 다른 해석까지 나오면서 복잡한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다음 준비된 주제 역시 이와 좀 연관이 있어요. 그 제목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의 댓글팀 이게 등장한 까닭은 무엇인가? 댓글팀이요. 그렇다면 뭔가 다수 뭐 이런 분위기가 풍기잖아요 지금요. 자, 일단 이 내용 좀 보겠는데 우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5건의 문자 가운데 그중에요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었다 그래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대통령과 전화를 해보면 어떨지 내심 전화 오는 걸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게 지난 15일이고요. 그리고요 1월 23일 서천 현장에서 만난 윤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보냈고요. 이거요. 김철영 교수님. 네. 전화를 해보시면 어떨지 내심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중재나 화해를 하려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세 사람이 알고 지낸 게 굉장히 오래되잖아요. 예.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을 진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후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각별하게 생각하는구나. 예. 그런 것들을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본인도 좀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도 한동훈 위원장이 문자를 보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동생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문자를 보냈을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조금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본인이 툭 터놓고 의견을 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사적인 인연을 갖고 자꾸 공적인 부분으로 연결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거든요. 하나는 공적으로는 비대위원장, 예. 하나는 어쨌든 간에 세 사람 간의 어떤 사적인 인연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대통령한테 한번 대면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한번 해서 이 본인이 얘기했던 그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부분, 대국민 사과로 하는 부분을 좀 상의하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좀 본인이 아마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은 대통령을 만나거나 전화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그다음 사안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당대표가 된다면 앞으로 당과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당과 대통령실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예고편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편하게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저렇게 오히려 좀 거꾸로 된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 중에는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까 제목에 나갔던 댓글팀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짜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 만났던 그날인데요, 지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문자로 돼 있습니다.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습니다.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김경률 극단 어딩에 너무 가슴 아팠지만 한동훈 위원장 다양한 의견 말씀에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 비방이면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 비방을 말하는 건가요? 이걸 댓글팀이라고 지금 언급을 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뭔가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이용해 자기를 공격한다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왜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사용한다고 오인했을까라는 네.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대화에서 네. 일반인 간에 뭐 오해가 있다도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죠. 네이버에서 욕먹어도 그래 어르신들이 싫어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네. 댓글팀이 나를 때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뭘 아는 사람들 간의 대화다. 차재현 교수님, 네. 이 댓글팀 얘기는 뭡니까? 글쎄요, 뭐 저도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준석 의원의 추석에 상당히 좀 합리적인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주변에 비방하는 일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지금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다, 그렇다, 그런 일 오해라는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그 지금 그 화자의 그 뭡니까 이 대상이 결국은 지금 받는 수신자가 지금 한동훈의 지금 후보였다. 아니 지금 당시의 비대위원장이었다고 한다면 결국 한동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 비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던 부분을 지금 이렇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사실 한동훈 뭐 그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 개인적인 의견을 뭐 이 피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댓글팀이라는 것이거든요. 댓글팀을 활용해서 비방하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전체 문단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파악했을 때 제가 읽은 이 지금 제가 이 국어 실력으로 봤을 때는 댓글팀의 존재를 부인하기보다는 댓글팀의 행위가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부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그 문제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의원도 문제를 삼는 부분이 과연 그럼 여사가 그러면 댓글팀을 활용한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거 이준석 의원이 오늘 또 지금 아까 인터뷰에는 빠졌습니다만 이 과거의 다른 인사가 썼던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다른 인사라는 분이 제가 미로 점재가기에는 아마 이 여사 주변에서
뭐 도와주는 사람들이 댓글팀을 만들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들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댓글팀을 딴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이 상당히 공적인 지위에 계신 분도 아닌 분이 이 댓글팀을 활용을 한다는 그러한 가능성조차만으로도 상당히 부적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 만약에 댓글팀이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댓글의 문제는 소위 말해 여론 조작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그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물론 저는 막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댓글 활용을 갖고 있었는지 없는지는 지금 단계는 알 수 없지만 설사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우호적인 여론 전파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의 늘 오인 사격을 넘어서 조준 사격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어떤 행위라도 어떤 이야기라도 상당히 좀 이렇게 변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뭐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는지가 저는 앞으로 향후 상당히 전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혁준 변호사.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시에 무슨 약간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설명차원에서 하다가 댓글팀이라는 표현이 나온 건가요? 글쎄요, 제가 이거를 저도 여러 번 문장을 읽어봤는데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라 해석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댓글팀 활용에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는 일단 제가죠. 그다음에 동사는 뭡니까? 들었다잖아요. 들었다. 그럼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어는 비방하는 일이에요. 비방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게 댓글팀을 활용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댓글팀을 활용한 주체는 누구냐? 제가로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냐? 아니면 제가 제3자 누군가가 댓글팀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장이 그 중간에 딱 그 댓글팀 활용과 관련된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이게 참 난해하다 싶은데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이것까지 그 연결해서 보면은 이 댓글팀을 활용하는 주체가 김건희 여사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게 꼭 그 뭐 오버하는 것이나 아니면 비약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기서 보면 댓글팀이라는 용어가 사실 생소하긴데 그걸 썼잖아요. 그렇다면은 저거 문자 내용을 받은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미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저 문자를 보냈을 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댓글팀을 알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뒤 다 잘라먹고 이렇게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걸 100번 읽어봤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누구지?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 여사가 저 문자를 보냈을 때에는 한동훈 내 이렇게 써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 같은 제3자가 저렇게 해석하는 게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 다음 문장 때문에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런 문자, 댓글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문자를 왜 공개를 합니까? 저는 그게 진짜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뭐 문자 다 공개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후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데 다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뭐 이게 완전히 그 김건희 여사나 뭐 이렇게 공격받을 그런 내용들이 꼬투리 잡힐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왜 전당대회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5번에 걸쳐서 보낸 그 문자 내용이 최근 며칠 사이에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씩 더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되고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 그 당시 1월 중순과 말경에 벌어진 건지, 답장을 왜 안 한 건지, 뭐 이런 거에서 여전히 뭐 아직 100% 명확하게 풀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제 역시 관련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포위된 한동훈 버티나 꺾이나. 지금 상황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공세다. 정치권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 많거든요. 과연 한동훈 위원장 지금까지 지지율상으로 앞서가고 있었고요. 어대한이란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 이런 표현까지 등장한 상황인데 과연 위기라면 위기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지금 또 관심사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말 동안에 또 이른바 연판장 이런 표현이 등장한 일이 있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전데요. 친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한동훈 사퇴 촉구 회견 동참할 것인가를 묻는 연락이 왔다 그래요. 그러자 이제 친한계 정치인들이 이거 야비한 행동 그만해라 반발한 거죠. 한동훈 낙마위원 제2의 연판장이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연판장 기억하고 있는데 또 도는 겁니까? 이렇게 또 반발이 났어요. 그리고요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연판장 이거요 취소하지 말고 뭐 기자회견 하신댔으니까 계속 하세요. 구태 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약간 비꼬는 듯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리고 예고했던 기자회견은 불발이 됩니다. 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제가 끝까지 성공시키겠습니다. 뭔가 피해자인 것처럼 엄청 말씀들 하시려고 하는데 작년 연판장과는 다르니 연판장 호소인 같다. 그 연판장과 이 연판장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왜? 그때 연판장 주도했던 분들이 지금 한 캠프에 가 있거든요. 그때 뭐 서명하고 다 하셨던 뭐 연판장 원문을 주도해서 작성했다는 분 뭐 이런 분들 한 캠프에 가 계신데 연판장 얘기하시니까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연판장의 주동자들이 지금 특정 캠프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실제 진짜 연판장 사태의 주동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연판장으로 이걸 프레임을 짠다라는 거 이거 내로남불이고요.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일단 뭐 연판장 미수 사태 언론에서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근데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이렇게 불발로 그치면 이게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판과 어떤 반발이 통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연판장을 돌려서 정말 기자회견을 했으면 국민의힘 역사에 남을 흑역사가 됐을 것입니다. 이 연판장을 돌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영부인이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여당 대표가 답을 안 했다. 이것이 괘씸하기 때문에 후보 사퇴하라는 연판장인데 이걸 이해할 국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 영부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문자에 답을 안 했다고 해서 여당 대표 후보에서 사퇴해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 연판장에 돌린 주체가 박종진 당협위원장으로 이분 지금 선관위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선관위원을 사퇴했는데요. 당에서 사퇴를 반려했어요. 그리고 주의 조치했습니다. 정말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정당사에 남을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불공정한 당내 선거의 일면이고요. 여야를 떠나서 근절해야 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연판장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앞선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이때 당시에 연판장은 어떻게 보면 실행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매년 등장하는 국민의힘 연판장. 왜냐하면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준석 당대표 시절은 2022년 윤리위의 징계, 이 징계권이 있었죠. 그거 후에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됐는데 당시에 친윤계가 연판장을 돌려서 비대위 전환을 촉구했다.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3년 초에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의원 출마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친윤계 연판장을 돌려서 불출마를 요구했어요. 사실상 관철된 셈이 됐거든요. 당시에요. 자, 그럼 작년 2023년 전당대회 그 무렵에 있었던 이 연판장과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결정하신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 전당대회 이후의 당의 모습이 과연 내년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의 지점이 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처지는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뵙고 싶기도 하고 위로도 드리고 싶고 해서 우리 나경원 대표님이 빨리 털고 나오시면 좋겠다. 역진 변호사? 네네. 나경원 의원이 작년에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할 때는 연판장에 들어서 결국엔 이제 출마하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관철된 셈이 됐어요. 연판장의 그 주장대로. 근데 네네. 이번 연판장은 미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과 작년 뭐가 달랐던 겁니까? 근본적인 구도가 다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용산의 힘이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2022년도에 대선 승리했잖아요. 예. 2022년 6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예. 압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용산의 힘이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게 작년 2월인가 뭐 그때 일이었는데 예. 그 이후에 작년 말에 강서구청장 선거 있었잖아요. 재보궐선거 패배. 그때 이제 김기현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총선에서 완전히 그 대패를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통령한테 지금 여기 김지호 그 최고위원 후보도 계시지만 예. 탄핵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부권 행사해봤자 그 무력화시킨다. 지금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협치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용산의 힘이 작년과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다. 두 번째, 연판장의 대상이 누굽니까? 나경원 그 대표 후보였잖아요. 예. 나경원 후보하고 지금 한동훈 후보하고는 제가 봐도 위상의 차이가 있어요. 한동훈 후보한테는 강력한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주자로 꼽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후보는 지금도 후보로 나와 있지만 예. 나경원 후보는 본인은 대선에 대해서 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자체, 연판장의 대상 자체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난번에는 연판장이 성공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결국은 불발했다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종국적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년에 연판장이 돌려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표가 된 사람이 누구냐? 김기현 대표였잖아요. 예.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해서 그 김기현 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난해 연말에 사퇴를 했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대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될지 아니면 다른 후보 중에 한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자기 힘으로 대표가 되지 뭐 자기 힘으로 얻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뭐 그게 돈이든 뭐 지위든 뭐든지 권력이든지 간에 예.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압박 또는 예상치 못한 어떤 문자를 보냈다,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공개 이런 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주말 동안은 연판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어떤 기자회견이 예고됐다 취소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포위돼 있고 압박됐다는 분위기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요. 정치전환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죠. 대구에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뭘 또 오늘 하나 글이 왔습니다. 이겁니다. 한동훈 유승민의 길 가고 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정당과 TK 지역에서 어떤 소리와 어떤 얘기를 듣는지 알고 계시는데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름을. 유승민의 길 가고 있다. 성공한다면 윤 정권은 박 정권처럼 무너질 것. 앞에 한동훈 당대표 성공한다면 이거군요. 당대표 실패하면 한동훈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사라질 것. 유승민의 길 가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거 뭐 엄청난 얘기네요, 지금요. 그러면 또 뭐 배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런 글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오늘 국민의힘 당권 주자 그리고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들이 합동 연설회가 오늘 호남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화면 좀 봐주세요.
단상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최고위원 후보 한동훈이라고 소개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오타인데 이런 걸 오타랍니까? 최고위원 후보 한동훈. 하나 더 보죠. 그리고 지금 연설을 하는 동안 갑자기 뒤에 불이 나갑니다, 또 화면이. 원래 이름이 나가고 뭐가 이 소개가 되는데 불이 나갔어요, 잠시. 그러니까 당색이 빨간색이었다가 갑자기 그냥 나가니까 까만색이 됐잖아요. 김철웅 교수님, 전당대회 이런 합동연설의 과정에서 이런 일을 보셨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처음이죠. 이거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좀 보기 힘든 게요. 아니 전광판이 나간 거는 무슨 전자적인 오류를 할 수 있다. 근데 뒤에 최고위원 후보는 뭡니까? 그 제가 하기 전에 보통 실무팀에서 이 예행연설을 하기 때문에 저런 실수가 나올 수가 없는 아니 거거든요. 미리미리 저 다 한 번씩 그렇습니다. 연습하지 다 않습니까? 하니까요. 뭐가 나올 거 뭐가 나올 거. 두 번째 보면 한동훈 그 후보가 첫 번째 연설한 게 아니고 두 번째가 세 번째 연설했기 때문에 중간에 저렇게 정전이 되듯이 그렇게 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 선관위였던 여러 가지 이 운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얼마 전에도 보면 사무처 당직자 세 사람이 또 특정 캠프에 들어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바람에 선관위에서 좀 주의 촉구를 내린 적도 있었고요. 또 지금 선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또 원외 당협위원장이 또 이번에 연판장에 또 주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이 하다 자막 나간 좀 봐주세요. 한동훈 정견 발표 중인데 전광판에 당대표 후보 원희룡이라고 또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이거 뭡니까 이건 도대체?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 지금 세 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한동훈, 그다음에 잠시 뒤에 있는 전광판이 불이 나가고, 그다음에 당대표 후보 원희룡으로 나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게? 이제 뭐 전체 여러 번의 합동 연설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뭐 준비 소홀이라는 부분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만 저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사실관계 규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사실관계 규명이요? 이거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저게 굉장히 좀 고의적일 수. 아니 근데 저거를 누가 고의로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실수 아닙니까 저거는? 근데 실수치고 너무 좀 이상하네요. 근데 저 합동연설에 저런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아마 외부에 그거 일단 뭐 이 행사 준비팀에 맡길 것 같긴 한데. 뭐 외부에 그 수주를 줄 것 같긴 한데 보통 저런 것들은 사전에 다 걸러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아마 이 사무처 당직자 안에서도 저 부분은 아마 굉장히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좀 실무자 측에서는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는. 차장 교수님은 저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한 번 정도는 뭐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아니고 또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해서 두 번, 세 번까지 실수가 이름이 있다. 틀리고 출마한 대상, 그러니까 당대표인데 최고위원 틀리고 그렇죠. 불이 잠시 좀 꺼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상당히 작심한 의도를 갖고 좀 뭔가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왜 실수가 이렇게 갑자기 쏟아집니까? 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이걸 굳이 아마 이렇게 문제 삼으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히려 그러니까 저러한 해프닝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인 소재로 지금 이렇게 괜히 아니 또 이야기가 되면서 본인이 뭔가 일종의 뭐랄까요 조금 탄압받는 좀 뭐랄까 포위 압박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좀 이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좀 대승적으로 저 부분은 그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주면 좋겠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게 질문을 좀 바꿔서 예.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제목도 했지만 한동훈 전 의원이 뭔가 지금 포위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든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위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한테만 따로 여론조사를 뭐 그 통계를 뽑아봐도 지지율이 뭐 압도도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 전 의원장 이런 우세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저는 뭐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 대세론 자체가 예.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조금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로는 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자와 관련해서 이것에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에 졌다? 이 논리 자체를 수긍할 수 있는 국민들, 당원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 선거를 반추해 봤을 때 여당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몇 번 있는데요. 가장 네. 결정적인 변곡점은 제 생각에 이종석,
호주 대사이면 그리고 또 황상무 수석의 그 발언 파문, 또 대파 발언, 대통령의 대파 발언, 그리고 또 의대 정원 학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대통령이 4월 1일 날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 그것도 상당히 국민들한테 전혀 다가가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 문자를 갖고 한동훈 이 후보의 그런 이 책임론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한동훈 후보에게 바로 이 직전에 있었던 프레임 뭡니까? 배신자 프레임이었잖아요. 앞서 우리가 아까 유승민 유승민의 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딱 10년 전에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그러니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를 반추하면요. 그때도 배신자 프레임이었어요. 유력 후보가 그때 김무성 후보와 서청원 후보였는데 서청원 후보가 들고 나왔던 공격 카드가 배신자였어요. 왜냐하면 친박 자장이었다가 이명박 정권 때 탈박해서 거기에 간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을 믿고 대통령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그런 식의 배신자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김무성 후보가 이겼잖아요. 당대표가 됐어요. 그 뒤에 당정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고 그것이 결국 2016년 총선 과정에서 옥새를 들고 나르샤. 그 때문에 제1당이 제2당으로 전락하고 그의 가을에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니까 이 당원들 입장에서는 2014년도의 그 당시 배신자 프레임이 갖고 왔던 그 트라우마를 상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그렇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문자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정 관계가 이제는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동훈 후보가 설사 대표가 되고 난 뒤에 당정 관계가 만약에 안 좋을 경우에 이거는 그러면 한동훈의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 지금 전대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의 문자 관련된 부분이 또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한동훈 이 지금 그 후보의 지지세가 허물어뜨리기에는 조금은 좀 약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라는 전쟁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향후 차기 대선 과정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뭘까 앞에는 전투였고요. 전쟁이라는 차기 정권 재창조의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본인이 내상도 크죠. 지금 이런 당정 관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서 가장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인물이 원희룡 전 장관이죠. 뭔가 의혹 제기를 최근에 내놓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원희룡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 과정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동훈 사적으로 공천 논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이다. 그죠? 한동훈 전 위원장. 아니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이다. 단언컨대 비슷한 일조차 없었습니다. 관련 목소리가 영상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저는 공적인 공사 부분을 대단히 중요시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심각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원희룡 후보를 비롯한 다른 분들에 대한 네거티브를 굉장히 자제하고 있거든요. 무슨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선관위에서 서로 새로운 공방이 될 수 있는 거는 좀 당분간 자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당의 기조 그리고 지금 다른 이슈들도 지금 공방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적인 거는 일단 지금은 일단 제가 선관위 자주 요청에 협조하는 그 기조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역시 변호사,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또 무슨 이 공천 관련 얘기가 총선 당시 공천 관련 얘기가 또 거슬러 올라가네요. 글쎄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공천이 아니고 사천을 했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천을 할 때 누구랑 논의를 했느냐? 가족 얘기가 나와. 가족, 인척이 장인어른 말씀하시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때에는 주장만 하면 안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또 원희룡 전 장관 반응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당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 또 이런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읽히느냐. 그러면 그냥 일단 의혹 제기해보고 증거가 없으니까 꼬리 내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예컨대 총선이어가지고 여야 간의 경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이런 건 문제가 되는데 같은 당내에서 당대표 뽑아가지고 지금 누가 되든지 간에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 국민의힘 여당에서 이런 식의 이렇게 혼탁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스피커 자체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원희룡 후보한테 그렇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뭐 이렇게 자꾸 뭐가 하나 더 얹히고 또 갈등의 전선이 더 생기고 뭐 엄청납니다. 뭐 단순히 당대표 경쟁이 치열하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 문자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럴 때 문자가 왔을 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처를 하고 응답을 하고 조치를 취했으면은 총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오늘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또 다른 분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갖고 못 바꿀 상황이었습니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사자가 사과하겠다고 했으면 만약에 사과했을 경우에 적어도 선거 결과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도대체 몇 석 우리가 이 사과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잃어버렸는지 그거를 우리 당원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선거에 대한 중요한 실책이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어떤 식으로라도 답변을 했었다면 말이죠. 그것이 다시 6개월 지난 시점에 공개가 됐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답변을 했었다면 지금 시점에 더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었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규 교수님. 당시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문자에 대해서 답변하고 조치를 취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총선 패배, 지난 총선에서 어마어마하게 패배한 거였는요. 그 빙산이 아주 조그만 일각이 불과하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그래서 보면 어쨌든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두 번째, 그때 당시에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인이 선거를 치러본 적도 없고 총선이라는 큰 판에 지휘를 해보지 않은 그 한동훈 위원장의 원톱 시스템이 워낙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컸고요. 세 번째,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웠던 2조 심판론도 그때 당시에는 맞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모든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때 아마 김건희 여사가 아마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 논란 또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영부인만 사과하면 되냐, 왜 남편인 대통령 또 사과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일파만파로 계속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뭐 이 사과를 하지 않은 게 오히려 정무적으로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신 김주호 부대변인은 선거 결과가 좀 바뀌었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자꾸 뭐 2월 달까지는 국민의힘이 뭐 지지율이 올라갔다. 뭐 그거는 다 착각이고요.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바이든 날리면 이태원 참사, 새만금 잼버리, 부산 엑스포, 강서 선거에서 대패했잖아요. 국정 지지율 자체가 워낙 낮았어요.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총선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 야당에서 개혁 공천을 하면서 약간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던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보고 우리가 뭐 이길 수도 있었지 않았냐 이런 착각을 하는데요. 지난 2년간 이런 국정 지지율로 총선에 이긴다? 이것은 거의 넌센스에 가깝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뭐 일은 전 다 지나갔는데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정치권에는 여전히 오늘도 계시더군요. 이런 가운데요. 이분들은 왜 또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이른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장외 설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 분 등장합니다. 보시죠. 홍준표 대구시장과 진중권 특임교수. 진중권 교수는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 쪽과 가깝고 뭐 약간 뭐 관련해서 이름도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처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동훈 총선 때 얼치기 좌파와 진중권 조언만 들었다는 게 헛소문이 아니었나 보다. 이거 문자 관련된 파문 보니까 그렇네. 진중권 얘기 이름을 딱 짚습니다. 그러면서 얼치기 좌파 이런 얘기 꺼내죠. 그러자 진중권 교수, 홍준표 대구시장 나한테
자기 방송 출연해달라고 간청하더니 이제 와서 배신을 한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 옛날에 유튜브 방송 홍준표 시장이 했던 때 그걸 얘기하나요? 그때는 뭐 친한 척 친하자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이런 얘기합니까? 라고 또 받아칩니다. 조혁진 변호사. 설전이에요. 난데없이 지금 설전들을 벌이고 있어요. 두 인물이. 근데 진중권 교수가 계속 나서서 지금 이 문자 관련된 이 문자 파동 관련돼서 의견과 어떤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네네. 이렇게 계속 나서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중권 교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한동훈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진중권 교수는 난 참전하기 싫다. 내가 왜 국민의힘에 참전하느냐. 예.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진중권 교수가 참지 못하는 거는 거짓말.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그래? 왜 내가 한 말 가지고 왜곡해가지고 그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써먹어? 그건 못 찾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 얼마 전에는 원희룡 후보와 관련해서도 원희룡 후보가 뭐 거짓말했고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니까 무마하려고 지금 뭐 스페인 갔는데 돌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스페인까지 전화를 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는 영원히 자유로우신 분이잖아요. 어디에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요번엔 내가 어떻게 하고 요번에 어떻게 하고 그럴 생각이 없는 분인데 왜 나를 자꾸 울고 늘어지고 나를 언급하나 이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 두고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난 누구한테도 빚진 게 없으니까 그다음 내가 특별하게 바라는 바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전략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재기 교수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 그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의 뭐 엄청난 맹공을 퍼붓는데 그렇죠. 그중에서 큰 줄기를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약간 정체성에 대한 공세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치기 좌파와 뭐 같이 뭘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글쎄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뜻대로 통할까요? 이게? 글쎄요. 뭐 지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일관되게 지금 딱 한 사람만 패는 거 아닙니까? 뭐 영화대사로 한 놈만 팬다는 이야기인데 뭐 그건 나름대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타깃이 한동훈 후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선거가 전당대회잖아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진중권 교수를 비롯한 이 소위 얼치기 좌파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지금 보수 지지층이 몰려 있는 곳이 영남이고 영남의 정체성을 아마 나름대로 호소하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는 봅니다만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따지고 보면 이 지금 그 국민의힘의 패배는 사실 중도층을 못 잡았던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잖아요. 그리고 중도층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 20대 뭐 이런 이제 젊은 층을 못 잡았다는 것인데 과연 지금 그 홍준표 시장의 이런 식의 정치 그러니까 이념적 정체성을 갖고 향후 본인도 지금 대권을 꿈꾸고 있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사실 이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가면 대권 도전에 났을 때는 그때는 다시 또 이렇게 외연 확장을 위한 이 이념적 정체성의 그러니까 그걸 좀 희석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또 오히려 본인의 정치 행보에도 저는 상당하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애 설전 이것까지 또 치워지고 있네요. 후보끼리의 혈전을 넘어서 다른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권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까지 참여한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전당대회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탄하는 목소리가 지도부 차원에서 나왔죠. 이거 뭡니까? 지금 자해적 행태입니까? 스스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비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는 경쟁 정당인 민주당 어떨까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나 보네요. 민주당 관계자 얘기인데요. 문자 놀라 이거 전형적인 내부 분열이자 집권 말에나 나타날 법한 현상인데요.
여권 내부는 지금 보니까 변수가 아닌 상수 같아요. 계속 이어지겠네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반응이. 자, 민주당 지도부 얘기 좀 들어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더욱 꼴불견입니다. 국정 실패에 대한 성찰과 자성은 없고 한가한 친윤, 비윤 타령만 벌이더니 이젠 영부인까지 소환해 낯뜨거운 내부 권력 다툼만 벌이고 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생각이 손튼 만큼이라도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자,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은 속으로 미소 짓고 있습니까? 분위기를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분위기에서 보고 있습니까? 이게 뭐 조금 혼란스럽고 뭐 그러면은 저희도 뭐 이렇게 재밌게 볼 텐데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국가 기강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럴 때 도둑이 들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나라 걱정도 많이 되고 약간 당혹스럽습니까? 그렇죠. 당혹스럽고 저 특히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 유치찬란함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거 막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뭔가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조언을 하신다면요? 예? 조언을 하신다면? 조언을 하신다면은 아니 사실은 솔직히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뭐 영화도 아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사실 좀 겁나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저희 정치 지도자를 압색하고 소환하고 기소를 하면서 국면 전환을 여태까지 2년 내내 했기 때문에 또 어떠한 방법으로 국회와 야당 당사를 또 침탈할지 그게 좀 두렵습니다. 또 다른 걸 걱정하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김철원 교수님.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대표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누가 돼도 이 부작용과 후폭풍을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작용이. 뭐 어느 정도 후유증에 대한 후유증은 좀 남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뭐 여소야대 엄청나게 졌잖아요. 그럼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수를 재건하고 보수 혁신을 해서 2027년 뭐 정권 재창출 이런 방향으로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수의 혁신은 없고 지금 배신만 남았거든요. 혁신은 사라지고 배신이란 프레임만 남았잖아요. 없고 그 자리에 배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식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보실 때 정말 민망하고 정말 오히려 이 그 당권 주자들끼리는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서로 싸우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우리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는 정말 국민을 배신하고 그리고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들은 이제 이만하면 충분하다. 정말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국민의힘을 재건할 것인지 어떻게 보수 혁신을 할 것인지 그러한 보수의 청사진을 두고 앞으로 당권 주자들이 자기 이제 뭐 이 전당 이 합동 연설에부터는 그렇게 좀 전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김철원 교수님도 약간 한탄 섞인 약간 바람, 소망을 좀 말씀하신 것 같네요. 자,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혼란상입니다. 이걸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야당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제목 보시죠. 고소를 하니까 달라진 말 왜일까? 고소를 했다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죠. 그래서 이제 국회 상임 중에 하나인 법사위 쪽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때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검사에 대해서 이른바 무슨 주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변이 나오는 막 이런 설명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뭐 논란 좀 빚었는데 일단 그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지난 5월에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그 주인 검사 이름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저희가 그 주인 검사는 그 검사 아니에요 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제가 인식한 것으로 하고요. 그러나 진실은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얘기가 앞서 있었고요. 지금 거기 이름이 언급된 검사가 이번에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이 됐거든요. 근데 탄핵 사유 중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당시에 무슨 변, 뭐 술 먹고 뭐 주사, 뭐 화장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그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당사자인 검사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다른 일에 있었고 증언할 사람도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강력 부인하면서 화면 보세요. 고소를 합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 고소입니다. 지금 영상에 등장했던 이성윤, 서영교 의원 등등등 포함해서 8명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죠. 이른바 울산지검 분변 사건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명예훼손 아닙니까? 고소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자 약간 얘기가 달라지는데 우선 서영교 의원의 오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용 검사 관련한 험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진위 밝혀야 되고 자신은 아니라고 하니 저도 아니라고 하는 걸 인식하겠다라고 했는데 몇 명을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했습니다. 이게 검사입니까? 거기에 저 그 검사 아니라고 밝혔으면 그 사실이 있는 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실을 낱낱이 밝히면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를 대표적으로 한 의원 2분이 꼽히는데 앞서 위쪽은 이제 당시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소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래쪽입니다. 이성윤 의원은 아니 그 박 검사의 실명 직접적으로 내가 거론하진 않았어요. 이거 약간 좀 뭔가요? 뒤로 물러나는 건가요? 그리고 방금 들으셨어 서영교 의원. 아니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진실을 밝혀보자는 취지로 얘기한 건데 뭐 고소까지 합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갑니다. 역시 변호사.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발 빼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평범한 사람도 술 취했다고 아무데나 바지 내리고 그렇게 변을 갖다 봅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벽에다가 칠합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됐고 당사자는 펄쩍 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때 울산지검에 검사장이 있었어요. 지금 송인택 변호사.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완전한 거짓말이다. 그런데 저 내용이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히히 웃으면서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박상용 검사라고 한 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제3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와 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송인택 검사장은 당시 검사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성윤 의원이었잖아요. 이성윤 의원이 당시에 대검의 반부패 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사실 확인을 그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이 2019년 1월 8일 당시에 그 대검의 반부패 부장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총장이 있는데 밑에 있는 어떤 젊은 검사가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다 보고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검찰총장이 대검에서 부장들은 검사장이잖아요. 차장하고 부장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야 이런 검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성윤 검사장이 이 일로부터 딱 6개월 지난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 법무부 검찰국장 됐다고요. 법무부 검찰국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검사들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검찰에다가 굉장히 뭐 낯뜨거운 일을 한 그러한 검사를 오히려 저기 울산에 있는 검사를 수원으로 불러 올려요. 그게 누구냐? 그때 검찰국장이 누구냐? 이성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국회의원한테는 우리나라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명백한 허위인 경우에는 면책특권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성윤 의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재인 교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의원이 뭐 본인은 그러니까 박상용이라는 그러니까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때 보면 그 발언을 보면 변저 아니에라고 한 검사가 이하영 수사검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뭐 박상용 검사를 그걸 통해서 좁혀질 수 있다 그렇죠. 이거죠. 뭐 그런 것인데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성윤 그러니까 의원도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 지금 제보를 받은 사실만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데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아마 법사위에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성윤 지금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좀 한 발을 빼는 이유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사안이 상당히 유죄가 될 가능성 때문에 대해서 아마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부분은 아마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저는 여기서 지금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예. 이 민주당은 이번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자성어로 이야기하면 견문발금이라는 거예요. 모기 잡는데 칼을 휘두르는 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상윤 검사가 설사 울산지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 사안을 갖고 탄핵 소추를 할 사안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요. 사실 이 정도면 대검에다가 이 진상을 조사해라. 그리고 징계를 하라든지 아니면 예. 이걸 안 하면 예를 들면 공수처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지금 그 어법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예. 그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그것이 미진했을 경우에 뭐 탄핵 소추를 발의한다고 한다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반 검사들 특히 공교롭게도 이 4명의 검사가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연한 오해를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지원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주사 내용을 왜 탄핵안에 놓았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공분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단지 검사라는 그 직위 때문에 이것들이 덮어졌다는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안 자체가 없다고 지금 당시 지검장은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당사자는 지금 완전히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사자는 본인이 그런 행위를 안 했다는 것이고 당시 지검장 같은 경우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지금 진위 공방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계속 나오죠 이 얘기. 그러면서 결국 이제 고소까지 이런 상황이고요. 뭐 이걸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분들은 살짝 분위기가 바뀐 얘기를 좀 꺼내놓고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요 지난주에 이 검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의된 안이 올라가서 이게 찬반 투표가 있었는데 그걸 뭐 통과 여부가 아니고요. 이거를 법사위원회 쪽으로 보내는 거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검사 4명 중에 1명에 대해서 기권을 한 민주당 의원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기권하고 노란색 돼 있죠? 곽상원 의원입니다. 곽상원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검사 탄핵안 한 건에 대해서 기권을 했어요. 근데 이거요. 일단 당시에 뭐 기권의 이유를 좀 설명한 게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및 표결 이거 있었는데 3명의 검사와 그들의 수사권 남용 사례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해서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 검사 탄핵 찬반 여부 판단하기에는 근거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기권했습니다. 본인의 소지는 그랬어요 라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요. 이게 지금요 민주당 내부에서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나 봅니다. 화면 보시죠.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여기 보면 이 글들이 올라온 게 뭐 제명이 내 마을 블루웨이브니까 당원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당론 어긴 곽상원 징계하라. 징계하라는 얘기. 그리고 중간권 좀 띄고요. 소신 투표하려면 원내대표 계급장 떼고 하라. 원내 부대표 계급장 떼라. 뭐 구변도 못하나. 뭔지. 중간에 두 번째 거 보세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기를 곽상원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 얘기를 써놨습니다. 누군가가. 장인께서 왜 부엉이 바위에 올라갔는지 곱씹으며 의원활동해라. 당시 비극적인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저 내용을 담은 겁니다. 김철현 교수님. 네. 이건 좀 너무 나온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민주당의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검찰이 조작이고 소설이고 짜집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마 곽상원 의원의 어떤 장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쨌든 억울하게 검찰의 어떤 조작 수사로 해서 본인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사위인 당신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가 결국 검찰이 만들어낸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느냐. 아마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장인이라는 그 상황을 곱씹어봐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이제 개딸들이 지금 금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가 출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아마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개 사건과 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사 검사들을 지금 탄핵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그 이 상방을 통한 불법 대북 송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미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거는 어떤 뭐 찬성할 수 없다, 탄핵안 찬성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소신 있게 답변한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개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곽상원 의원으로 통해서 지금 대우가 지금 분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이 뭐 비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주호 민주당 부대변인 노무현 전 대통령 상황까지 언급한 거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좀 지나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족들에게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비판의 소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예.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좀 그런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사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경쟁 정당, 예를 들면 뭐 여당,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인사가 저런 얘기를 꺼내놓으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발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근데 이 건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그 표현은 이제 반대 의견을 얘기할 때도 다른 비유를 써도 되는데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제가 경기도에서 3년간 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공직자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해당 검사, 판사님 그 누구 앞에서라도 거짓말 탐지기 공개 검증이라도 받을 그런 정말 각오가 돼 있거든요. 정말 관련이 없는 사건을 가지고 진짜 날조된 증언이 나오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1년간 공방이 있었는데 지지층들도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저도 고발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10여 건의 입장문도 냈거든요. 너무 억울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지지층이 잘 알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의견이 나와서 또 탄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탄핵 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권을 하니까 조금 감정이 북받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곽상원 의원님도 탄핵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더 살펴본 후에 판단하겠다 이런 기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보시면은 당론에 따라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막 보면은요 계급장 때라 옆에 표현 보시죠. 이게 뭡니까? 뭐 새로 나온 뭐 과일입니까? 이름이 뉴수박. 민주당에서 수박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옆에다가 뉴수박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뉴수박이라는 표현. 아,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전 대표죠. 사퇴를 했으니까. 전 대표 부부 관련된 검찰의 소환 통보. 이게 또 민주당에서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지난 4일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통보했어요. 일단 날짜를 정한 건 아닙니다만 뭐 조율을 하겠죠. 근데 일단 소환하겠다라는 통보를 한 거예요. 이재명, 김혜경 뭐 부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수원지검의 설명이에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다. 당사자 진술 듣고 소명할 기회 주는 차원이다. 증거 범위에 따라 사건 처분할 것입니다. 라면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통상 절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 이재명 전 대표 얘기,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뭔가 설명을 좀 내놨군요. 들어보시죠.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탄핵 발의 이후에 반발이 거센데 계속 추진하신다는 입장인가요? 검사 탄핵이라는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신 변호사는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통상의 절차라고 한 말은 맞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피의자를 소환해서 신문하는 거, 물어보고 조사하는 거, 이건 뭐 통상의 절차니까. 그런데 이 절차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먹었던 샌드위치가 뭐 그 특급 매식비를 전용한 것이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다라고 하고, 심지어 그 배모 씨하고 그다음에 조명현 씨 그 연봉까지도 월급까지도 이건 사적으로 사용된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업무상 횡령 배임에 넣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예. 마지막으로 기소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소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이 건으로 기소가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기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여태까지 검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예. 그 다음에 조명현 씨가 공익제보자잖아요. 예. 뭐 책까지 쓰고 온갖 그 증거 자료를 다 냈기 때문에 여기서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문제는 뭐냐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죠.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하면 또 이제 방탄국회가 열릴 것인지 말 것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에서는 일단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뭐 검사 탄핵안 그게 이제 국회에서 표결 거쳐서 법사위로 간 지 이틀 뒤다. 뭐 민주당은 또 그걸 주목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검사 탄핵 조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여권에서 최혜병 특검, 김건희 종합특검, 그리고 뭐 지금 뭐 문자 일시까지 다 엮여가지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야당 당사를 압색하고 당대표를 소환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국면 전환용 그런 소환이라고 보고요. 검찰에서는 통상 절차하는 것뿐이라는 설명이 나왔는데. 이 사건은 예. 경찰에서 그 배모 사무관을 기소할 때 예. 이재명 대표하고 그 배우자인 그 여사님에 대해서 예. 불송치를 했어요. 그 수백 곳에 압수수색을 하고 예. 조사를 하는 후에 경찰에서 배모 사무관만 기소해서 재판에 올렸고 재판이 지금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거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살려가지고 검찰에서 다시 조사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수사 상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검찰총장 이현석 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 김혜경 씨를 수용하던 그 배모 씨라는 분이 징역 2년을 그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실질적으로 그 법카를 사용하게 된 아마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 예. 아마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기도에 아무런 직함이 없어요. 근데 단지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아침마다 사다 놓은 샌드위치, 뭐 과일, 뭐 초밥 이런 것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걸 누가 사놨는지, 무슨 돈으로 사놨는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비서실에서 그런 부분을 사왔을 거고 비서실에서의 회계 처리는 당연히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청의 총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당시 지사 그 내용을 전혀 지시를 하거나 직접 또 알았을까? 네, 업무 카드비로 초밥을 사와라, 소고기를 사와라, 샌드위치를 사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서,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어쨌든 검찰에서 소환해서 법인카드 유용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그 뭐 야당의 대표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뭐 7개 건에 대해서 11개 지금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검찰에서 좀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주제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그 결과를 좀 기다렸죠. 오늘 경찰이 뭔가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을 일단 낸 건데요. 제목 보시죠. 자, 최혜병 순직 사건 사단장 불송치 판단이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오늘 경찰 쪽에서 나온 설명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반적 직무 권한의 범위를 넘는 소위 월권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작전 통제권이 없는 일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작전 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경찰의 판단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검찰로 이제 송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뭔가 혐의가 뭐 어느 정도 있으니까 넘긴 거고요. 불송치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일단 최혜병 사건 이제 1년이 다 됐군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건데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과 간부 등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죠. 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한 겁니다. 검찰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저런 결정, 설명을 좀 자세히 내놨거든요. 오늘 경찰이 그 내용 좀 보죠. 더.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제11 포병 대대장의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임의 수색 지침 변경이다. 임 전 사단장은 대대장의 지침 변경 예상할 수 없었기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 인과관계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차정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경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지켜보는 국민들 상당수가 과연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많은 고개를 갸웃거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뭐 내놓은 설명을 보니까 경찰 나름대로는 상당히 뭐 이 자신들의 근거를 내긴 있습니다만, 예. 뭐 제가 지금 뭐 그게 거의 법적으로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지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지금 그 경찰의 수사, 특히 그리고 또 지방 경찰청의 수사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는 또 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경찰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임성근 사단장의 이 거취와 관련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만약에 송치로 결론 났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정권의 그 조치하고 정반대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정치적 부담을 경찰이 감내할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한 수사가 아닐까라는 시각을 이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지금 이번에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지난주 말에 수사심의위를 개최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만, 사실 이 심의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사건 관계인들이 그 결정에 불만을 품었을 때 열리는 경우인데, 이례적으로 경찰이 먼저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경찰 스스로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출석할 일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뭐 이 사안에 대한 뭐 야당의 질의도 있었고요. 뭐 답변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모습 좀 불러오죠. 임성근 증인에게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피고발인 신분으로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경찰의 어떤 판단, 뭐 송치 결정 일부에 대해서, 그리고 불송치 경찰 사단에 대해서 이게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좀 들어와 있군요. 확인해 보시죠.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년이나 끌어온 수사인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윤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수용할 때입니다.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설특검 성격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또다시 특검을 하자며 때를 쓰고 있습니다.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조혁진 변호사, 이게 네네. 검찰로 넘어간 거잖아요?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까? 이게 불송치는 무혐의랑 그러니까 똑같은 송치된 거고요. 건 넘어가. 불송치가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더 이상 그거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볼 수 없게끔 지난 정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차재원 교수님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경찰보다도 더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형법 교수들이나 예. 법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사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낸 건데 그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18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고요. 옛날에 저희가 공부하고 그럴 때에는 경찰이 어떻게 올리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여부를 검사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020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형사소송법 개정해가지고 245조의 5를 신설해 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불송치했을 경우에는 검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한테 기소할 거는 그 송치할 거고 기소가 아니다. 경찰이 봤을 때도 이건 무혐의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건데 예. 마지막 남은 딱 하나 단서가 뭐냐면은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고소인은 누구냐? 그 순직한 최혜병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거 경찰에서 지금 뭐 이렇게 그 불기소한 게 마땅하지 않고 난 거기 인정 못 하겠다. 그러면 이의 신청하면 그때 검찰에서 다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 판단이 종국적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경찰 수사 결과 발표까지 전해드렸습니다.